리설주가 같이 광고 찍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야, 이거 뭐 만약에 이효리 씨랑 리설주 광고가 나온다. 이거 돈을 얼마 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돈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남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광고가 만약 성사된다. 네. 뭐 수많은 기업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효리 씨가 얼마 전에 다시 광고 찍겠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뭐 수많은 기업들이 다 출연 제의를 해서 그 리스트만 해도 뭐 수십 개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리설주 씨까지 같이 껴서 광고를 찍겠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효리가. 친한가 보네요. 아, 친구입니다, 친구. 아니, 건강해요, 친구입니다. 효리가. 전화번호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요? 예, 있는데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효리한테 한마디. 효리 안녕? 잘 지내지? 진짜 어색하다. 진짜 어색해. 누가 친구한테 그렇게. 그래서 효리 씨를 좀 부르고 싶지만 효리 씨 대신해서 제가 제 동갑내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게 자주 보니까 좀 이만큼 식구 같기도 한데요. 네. 20기형 유민상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놀랍게도 저도 이효리랑 친구 유민상입니다. 예. 동갑이에요? 예. 왜요? 저랑 김종민 씨, 예, 이효리 씨, 성시경 씨, 공유 씨 이렇게가 다 이제 동갑내기예요. 홍지윤 씨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요. 맛있는 녀석들 보면 이렇게 체격 좋은 4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북쪽 2명, 남쪽 2명 해도 되게 재밌게. 그래서 저도 진짜 항상 그 옥류관에서 먹방하는 그날까지 좀 진짜 그런 게 한참 남북 무드 좋을 때는 정말 상상했거든요.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가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황소 하나 폭파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그런 먹방할 수 있나 이럴 때까지. 그날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 또 유민상 씨와 또 김정은 또 이 위원장께서 삼겹살 먹방 찍는 거 가능하다니까요. 18년 전에 실제로 남북 합작 공동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측은 누구였냐면 Just 10 Minutes. 이효리 씨. 뭐 지금도 스타, 그때도 스타였었죠.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그걸 이경수구나. 그 무용수 조 누구였던 조조조조조조조. 명예. 명예. 당시 북한 최고의 그 무용수 조명애 씨와 이효리 씨가 중국 상하이에서 그 광고를 찍었는데 대사건이었습니다. 효리를 처음 본 순간 와, 이효리 씨는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거야. 같은 여자로서 만나보고 싶고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너무 이쁘셨어요. 뭐야? 어머,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때 진짜. 하나의 울림. 이 진짜 TV로 나온 광고예요? 나왔어요. 가능해? 북에서는 못 봤나? 국에선 우리 핸드폰을 안 쓰는데 있는 줄도 이거를 몰라요. 이때면 핸드폰 안 쓸 때였겠구나. 야, 핸드폰 옆으로 꺾이네요. 놀랍습니다. 가로 본능. 가로 쇼쇼쇼. 가슴이 뛴다. 와, 이런 일이 야, 있었어요? 진짜 이거 멋있는 광고다.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아이고, 와, 한반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시절도 있었지. 이때 시절 좋았는데. 야, 와.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뭉클하고 뭉클하네. 그린데요, 또. 시절에 지금 뭐 이효리 씨의 모습도 그렇고 또 조명애 씨도 정말 화제였고 이거는 전 세계 뉴스가 됐던 그런 광고입니다. 저는 사실은 기억이 좀 잊혀져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002년도 8월 15일이었죠. 이 민족 통일 대회 북측 공연당으로 이 조명애 씨가 처음 왔었는데
당시 이 서구전 외모 또 빼어난 춤솜씨 또 그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남한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난리였죠. 예. 그 팬카페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회원수가 1만 6천 명의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고 하나의 신드롬이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예, 혹시 북한에서도 이렇게 조명희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유리급. 배우였나요? 전 왜 인기가 많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니, 북한에서는 아예 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 이쁜 사람 하면 뭐 홍영희, 뭐 엄이란, 탤런트. 그쵸? 배우들. 뭐 배우들, 김정아 이런 사람들이지 저런 사람이 우린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약간 당시에 북에서는 미인형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고 저런 사람이 글쎄 뭐 많이 이쁘시지만 저분처럼 이쁜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말랐어요. 아, 말랐다고요? 너무 말랐어. 제품은 휴대전화였죠? 그러니까요. 네, 휴대전화라서 이 당시에는 그럼 누가 도대체 그럼 이걸 비하인드에서 누가 이걸 계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완성시켰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인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분의 공식 직함은 대북 사업가요. 대북 사업가. 대북 사업가? 그렇지만 이분은 또 엄청난 비밀의 또 신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이었어요. 북한에 침투하고 심지어는 김정일 위원장까지 독대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흑금성.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야, 진짜 큰 액션 없이 이렇게 손에 땀을 쥐고 봤던 맞아요. 영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나 진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하는 서울무역 박석영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엄청났고요. 진짜. 진짜 내면 연기와 진짜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 진짜 닮았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출연을 했던 진짜 눈에 감정 의심했어요. 출연이었죠. 걷는 모습도 그렇고.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이랬나? 와, 저분이에요? 와. 실제 주인공. 와, 또 야. 카리스마 있어. 이 영화 개봉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실이냐? 어디까지가 영화적인 상상력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그리고 가장 핵심이었던 게 정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죠. 한국 사람이 김정일을 만났다 그러면 진짜 믿기 어렵죠. 자, 그 당시에도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남북 합작 광고. 자,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이뤄낸 한 명의 요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의 요원인데 우리가 흑금성에 대해 아는 이야기들은 영화 속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 바깥에 있는 영화의 뒷면에 있는 진짜 북파공작원 흑금성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영화 공작의 실제 주인공 황정민 씨 역할의 실제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북한을 자기 집처럼 오갔던 블랙 요원 김정일을 만난 최초의 대한민국 스파이 요원 흑금성님을 모십니다. 다른 분 진짜로 나오. 짭정은처럼 이렇게 나. 아, 짭조름 그런 거 아닌가요?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공작의 음악입니다. 설마 황정민? 강정민 배우. 모시겠습니다. 배우. 모시겠습니다. 진짜. 정민 배우. 모시겠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진짜요? 자, 오늘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명 병장명 흑금성 박태서입니다. 일명 병장명 흑금성 박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가 장난 아니십니다. 소감부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종훈 씨랑 화장실에서 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분을 뵙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궁금한 게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게 본인 얘기를 사실 영화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영화를 하기 전에
황정민 그 배우하고 몇 차례 운동도 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배우가 탤런트라는 말이 들어간 게 그런 거구나. 저걸 저렇게 소화할 수 있나? 전혀 경험을 없는 상황에서 대본 보고 그리고 거기 러브라인도 없지 액션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순수한 유머만 가지고 공장 내용만 가지고 하면 진짜 재미없어 못 보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들이 살려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윤정민 감독이 젊지만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내가 처음 인정을 했어요.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니 사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원래 군인이셨잖아요. 군인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꿔서 위장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거기 보면 옛날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육군 참모 총장상을 받은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 멋있어. 굉장히 그냥 아주 인정받는 그런 아주 멋진 군인이셨거든요. 군인상이 있잖아요. 있어요. 카리스마가 전도 유망한 군인이 맞아. 갑자기 이렇게 안기부의 공작원이 된다 이런 일이 사실 있는 일. 아니죠.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그 케이스였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마포구에 있는 모 호텔을 만났어요. 근데 학교 선배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아니야. 정말 아니죠. 처음 만나지만은 만약에 같은 고향이다. 또 그자면 내가 네 중학교 고등 선배다. 이건 느낌을 다 알아요. 그치, 몇 마디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승길이 있으니까 야, 너는 뭐야? 이 사기꾼 새끼 말이야. 소위 사기꾼인 줄 알고. 이 사기꾼이라고 막 이제 내가 버럭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좀 놀라가지고 커피숍에서 그냥 전부 정적이 쫙 흐르는 거야.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넘어갔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제 반응이. 그런데 신분증을 바로 까는 거야. 보니까 뭐 국가안전기획본부에 나오더라고 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뭐 관명사칭한다고 막. 이것도 가짜다. 아, 이거 어떻게 믿냐, 내가. 관명사칭한다고. 야, 집에 빨리 와. 빨리 경찰 신고해. 그래서 이제 딱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앉아가지고 저기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네요. 내사를. 대단을 했더라고 하면서 박 선생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킨 것도 중요한 충성이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도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더 버틸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오케이. 승낙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말. 좋네요. 이게 영화를 보면은 신분을 이제 세탁하려고 위장을 하려고 바로 이제 군인이다가 갑자기 이제 넘어가면 뻔히 이제 걸리죠. 뭐야 이거 되니까 막 뭐 도박하고 빌리고 뭐 돈 빌리고 당겨가지고 저 같으면 이제 그 단계에서 잘못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꼬꾸라지는데 알지 위장만 하고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영화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약간 좀 이렇게 항상 불려서 하겠죠, 그죠? 뭐 도박했다, 술 먹었다 이런 걸로 만드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영화는 그건 재밌게 한 것이고 저는 평생 술을 안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내가 4살 때 약속을 했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막 분탕질을 치고 나서 그날 새벽에 우리를 앉혀놓고 너희들 나한테 효도하는 거 딴 거 없다.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똑같네, 영화랑. 영화랑 그건 똑같네. 네, 그때 4살 때 제가 그랬어 어머니한테. 엄마 살아계신 동안 내가 술 다 안 할게요. 근데 어머니가 작년 96세로 돌아갈 때까지 진짜 나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 술 먹고 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영화니까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고 진짜 더 디테일하게 해요. 더 디테일.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가장 큰 컨셉이 뭐냐면은 뛰어난 수표를 갖춘 저 장비가 왜 나왔느냐? 우리 역사에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한 사람은 사회 그 시대에 적응 못하는 거야. 아하, 앞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거는 전과 기록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신용불량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는 내에서 업무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상관들하고.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문제 갖다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다. 왜? 더블 메이커. 지금 군 생활 중에? 네, 상명하복이 가장 그 확실한 군대 내에서 윗사람들 지시에 계속 내가 부응하는 반대하고. 오. 예를 들어서 공립단장이
면담하고도 우와 내 거기 왜 갑니까? 내 거기 왜 갑니까? 진짜 너무해서. 깜짝 놀랐겠는데? 자네 왜 이러나? 진정한 MZ인데.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쌓은 거예요.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고육계 같은 거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이쪽에서 핍박받는 상황을 만들고 그 불만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이제 설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그것부터 고통이네. 나 좋아하고 이뻐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글쎄. 마음이 쉽지 않아. 이게 좀 뭐하지만은 지금도 참 제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이 저희 부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지금 이제 모 그룹 회장님 계세요. 회장 부부와 주말마다 같이 골프를 칠 정도로 이렇게 친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돈을 빌립니다. 거액을. 거기 빌려요. 일부러 안 갚는 거예요. 일부러. 영화에서 이런 내용 나왔어. 어떤 일거리겠어요. 그분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돈도 돈이지만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지. 이 사람이 승질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아빠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을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개인이 견뎌내면서 그 작업을 한다고요? 그건 기본이죠.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옆집 누구한테서 빌려서 안 갚는 거랑 사회에 유명한 그런 부자한테 한번 딱 찍히면 소문의 양이 다르잖아요. 쭉 나죠. 지역에서는 뭐 난리 날 텐데. 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나 우리 가족이 은행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사채를 빌린 적이 없어요.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동아은행 서초지점에서 돈을 빌립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안 갚아요. 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다 거야. 오다 쓰신 거예요, 신용불량이 돈을.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내가 신분이 통해가지고 이제 퇴직할 때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 있던 그 전과주에는 다 지워져요. 줄 수 있어요. 신용문장은 안 지워지더라고요. 신용불량 그런 거 있어요. 신불. 아니 그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경제는 또 이제 정부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적기관들이기 때문에 10년을 기록이 남아요. 어떡해. 그 돈을 갚고 했는데도 10년 동안 남더라고요. 갚으셨어요? 보안 서약을 하고 동영상 다 찍어놔요. 서약서를 쓰고 그 내용을 다 동영상 찍어놓고 자기 가장 가까운 부인한테도 얘기를 못한다는 각서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국정원에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흑금성이에요. 공정명이. 왜? 내 이름을 보고 올라가면은 그 차장이라든가 안기부장 같은 놈들은 정치적으로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보고서 올라갈 때 내 이름을 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신분에 놓치고. 흑금성 보고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모르고 국정원장도 모르고 지장들도 모르는 거예요. 해외 업무만 담당하는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진정한 신분을. 예.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가 과연 저희는 약간 의문인데 실제로 이제 공장에 들어가셔서 북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던가요, 진짜로?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 차이가 7살 차이예요. 아파트에 애들이 노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평양에 갔을 때 딱 보여주면서 선생 그 애들 맞죠? 이렇게 이건 협박이다. 거의. 시골에 어머니가 거기다 그 고추도 하고 이렇게 뭐 호박도 심고 해서 우리 가면은 항상 그거 따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는 게 어머니는 낙이야. 근데 그거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예상했어요. 기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끔찍했던 것이 한번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박 선생 부여의 땅 사는 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왜요? 이거는 이게 장모님 앞으로 그걸 하면서 장모님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이 땅을 부동산 소개한 부동업자 요 네 사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위 당국자가 부여의 땅 잘 되고 하는데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가족이랑. 그건 뭐냐면은 뭐죠? 경고예요.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정도로 널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허튼 짓 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근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북한하고 대상대를 하는데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침투할 줄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항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만약 이 사람이 반대 공작으로 들어와서 역 공작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목숨 걸고 뒤집어놓은 거야. 끝까지. 지금 이제 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최고 존엄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안기부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최고 존엄을 기망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북한사에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조심을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박 선생이 만약에 안기부하고 관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라.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장군님을 기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수정 나간다. 그 대신에 우리 조직에서 당신이 복수를 한다. 당신이 말할 것도 없고 당신 가족들 다 복수를 한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선생님 궁금한데 정말 꿋꿋하게 생활해 오시던 군인 때려치우고 하루아침에 막 신용불량자 되고 돈 빌리고 이러면은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해를 그 못하죠. 반응이 어땠을지 저는 너무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게 이제 부부란 것은 계속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너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이제 운이 좋다고 할까? 다행이라는 것은 아내가 제가 하는 일은 일체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그걸 예상해서 창철에서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에이, 그냥 막말로 들어서 못하겠다 한동 뭐 못하겠다 이제 그 우리 부대에서 일했던 일을 심서봉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이렇게 벗어가지고 집안에서 여만한 걸 집에 와서 이만하게 하시고 그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거쳐서 지고도 계속 해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당신 요새같이 말이야 바가지 고 지금 때가 어때 나가려고 하냐고 막 바지 같으면 저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집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그래, 뭐 공작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가족이고. 야, 그렇죠. 지금 다낭에 여행사 하던 친구가 있는데 요새 이놈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막 간혹가 막 술 처먹고 이러는 게 얘도 공작을 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갑자기 인생 망가지고 이런 친구들 있으면 너도 혹시 아니 근데 있어. 오늘 내 친구한테만큼은 그러니까 그 동아은행 나 믿고 대출해준 그분한테만큼은 내 아내한테만큼은 비밀이야 이러면서. 이 쪽지로 사실 아니야. 말하고 싶어. 이거 아니야. 말하고 싶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신분 전환이 이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기부 공작 요원으로서 이제 대북 공작을 이제 시작하는데 선생님의 공작 어떤 거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 임무. 임무. 그 당시 이제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상당히 그래, 이게 정보 영화에 나오는 화두로 떠올랐어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보를 첩보를 수집해라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공작은 적 수뇌부에 들어가서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렵다. 공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상대국의 정책 지도자들의 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북이 전쟁의 경우가 있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지. 하면은 공격 걸 것인가 뭘 것인가 이런 거는 답이 어디서 나와요? 최고 지도자. 최저. 정책 지도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북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는 직접 들어가서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특히 조총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 그게 말하는 이제 정보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갔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역공작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거짓 정보를 주거나. 거짓 정보. 우리 정보를 주고. 역정보를 주는 거야. 와. 헷갈리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층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직접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다. 근데 그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내가 시도를 한 거죠. 우연한 게 이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사를 한 저녁에 이렇게 음료수하고 과일을 갖고 왔어요. 앞집 아줌마가. 그 뒷날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케이크하고 사가서 이제 담례를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 남편이
롯데 얘기라는 그 광고에서 아,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으로 바뀌었다. 이 사람이 대북 광고를 찍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수도 없이 못 들어가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업무는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성과는 없지. 해다 잘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만났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근데 순간 이거구나. 아, 이거 거기서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떠오르셨네. 북한에는 알다시피 사전에 이 광고란 용어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없죠. 없죠. 그러면 이 광고가 실현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것은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이다. 그럼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로얄 패밀리나 권력의 핵심층하고 접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정부사에 근무하면서 대북 관계를 했다. 이거 해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 발상이 정말 천대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그 공작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요. 접근이 가능한 거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의 루트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역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니까 광고라는 게 없다. 그렇죠. 금지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금지된 거를 성공시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치. 라는 이제 역발상인데, 자 이제 북한 수뇌부에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최고 권력으로 가기 위한 제일 첫 단계의 사람.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성택의 형이자 북한 군부 실세인 장성우의 외아들 장현철입니다. 그 장씨 집안, 그 큰형이 장성우, 그다음에 둘째가 장성길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장성택. 이 장씨 집안에 묘하게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현철이를 타고 가면은 권력에 들어가는 가장 첩경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정보를 주는 그 우회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조총련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 어떻게 얘기하다가 북한의 실세 장성택의 형 장성우의 아들이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농산물을 남포를 들여다 포대가리 해가지고 남쪽에다 팔아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포대가리가 뭐예요? 포대가리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1990년 중후반에 그 남한에서 북한하고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뭐 오징어라든지 뭐 명태, 뭐 말린 조개, 북한 산물을 이제 그 한국으로 들여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북한에서 해봤자 이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1년에. 그러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산을 사와요. 사와가지고 내용물은 중국산, 겉에 포장지는 북한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원산지 둔갑시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포대가리가 헌법에도 보면 북한이 저희 영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노다지 사업인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입니다. 물건을 계속 받는다. 네, 물건을 장현철의 물건을. 포대가리 한 거. 한 걸 계속 활성화시켜줘요. 보름을 앞두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호두, 땅콩 뭐 이런 거. 땅콩, 견과류. 그다음에 이제 그 말린 고구마 줄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왕창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왕창 수입하게 해놓고 이제 국내 파트가 이제 업무를 맡는 거예요. 인천 항구를 담당하는 국내 파트에서 기자를 딱 해가지고 이런 게 들어왔다. 여는 거예요. 급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날 뭐 얼싸웠다고 아이템 그냥 막 때리죠. 언론에 한번 터지면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결제를 안 해. 물건은 여기 잔뜩 와 있고. 중국 사람 결제가 안 되고. 중국 애들은 얘를 믿고 그동안 거래 신용을 믿고 줬다 왕창 줬단 말이에요. 돈은 못 갚지. 그러니까 장현철이가 혼에 몰린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는 액수일까요? 한 내가 알기로는 50만 달러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농수산물 특히 땅콩 이런 게 6억 원어 치면 6억 당시에 그거는 거기서 깝깝한 일이죠. 엄청. 연락이 오게 만들어. 뉴스는 계속 터지고 있고. 중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밀반입되거나 위장 수입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호두 100톤을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하려다 적발돼 반송된 데 이어서 올 1월에는 부산과 인천항을 통해 정월 대보름 성수기를 겨냥한 수입호도 천여 톤 160만 달러치가 반입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또 흑금성님께서 장현철을 이제 물을 먹이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동줄이 탔겠습니까? 돈도. 지금 한국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안 오니까 또 장현철은 중간에서 돈을 한국에서 받아서 또 중국 수출업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른바 돈맥 경화가 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돈맥 경화. 막혀버렸어. 돈맥 경화. 바뀌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 공화는 가택 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장현철을. 지금 열흘 안에 빨리 돈 안 갚으면은 지금 구속시키겠다. 고소된 거. 그렇죠. 그래서 흑금성님께서 이제 병 대신 약을 드리는 때가 왔어. 구원투수가 등장.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돈 옛다 50만 불을 줘버리면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 어디서 났냐고. 네. 그래서 조총련 서재호 씨를 통해서 부탁을 받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빚을 갚아줘요. 그러면 이 장씨 일가 아들 뭐 외아들이라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고맙고 은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돈 정말 주고 다 맞죠, 형이야. 말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당시엔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는 모든 정보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사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국 내 공안업자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봐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그 심사 분석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때다. 그러면 이제 한 액션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3일입니다. 3일. 3일 애들이 전에. 이렇게 시야를 정해주는데 3일 했어요. 너무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쥐가 고양이 물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정원 우리 부서 내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아줄. 큰형. 갑자기 누군가 나타난 인물. 천사네 천사.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대가리 사업의 함정을 파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장현철의 등에 올라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북한의 수뇌부를 향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장현철에서 시작된 인연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이자 북한의 최고위층 장성택의 또 친형이기도 한 장성우를 이제 만납니다. 내가 먼저 만나고 싶다.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단에 딱 들어가서 2만 달러 준비했어요. 그 당시 뭐 2,500만 잘 아실 거예요. 2만 달러라는 돈이 북한 그 사이에서 얼마 큰 돈이었었냐면 2,500만 원. 평양 시내 그 전차 운전수 그 봉급이 달러로 보면 1달러 50센트 받을 때예요. 1달러요? 네. 1,500년 2만 달러면 얼마 큰 돈이에요. 근데 그때 2만 달러라고. 주었어요? 한 달에 1달러 괜찮아. 그래서 딱 책상에 놓고 직원들 한번 식사 한번 시간 해줬더니 보냈죠. 이 보더니 나한테 박 선생 그거 진짜 나 주시는 거예요? 그 세 번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주문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현철을 구한 거에 도와준 거에 더워서 플러스해서 알파를 해서 100점을 만드는 거죠. 통이 크시네. 이제 장성우의 아들한테 접근하셨다 그러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성택은 나와 다니는 김정일이야. 왜냐하면 김정일은 숨어 있고 경호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장군님 말씀이라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형이잖아. 근데 친형인데 친형이 3군단장이라는 걸 했는데 뭐 우리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군단 사령관이고 대장 칭호를 받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치면 아버지가 움직이고 아버지를 움직이면 동생을 움직이고 동생을 움직이면 김정일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당구 치듯이 탁 치면 여기 가서 탁 맞고 쓰리쿠션 하는 거죠? 쓰리쿠션. 이렇게 사구야. 여기서 또 권력 가기도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장성우란 든든한 백을 얻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추진하고 계셨던 광고 사업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베이징에서 흑금성을 담당하던 북측 인사도 바뀌었어요. 왜냐면 급이 달라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짜잔. 어이구, 이제 사진이 있네요. 짜잔. 어이구, 이제 사진이 있네요. 이 인물입니다. 리철이라는 인물인데 당시 이제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 심의처장 리철. 이분이 영화 공작에 아주 주연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는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이명훈 씨가 이분의 실존 모티브였습니다. 맞죠, 선생님? 실질적인 이제 공작의 어떤 출발점.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뒷얘기를 좀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내가 이제 군 장교 출신이니까 북한에서는 내 상대를 현역 중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군인 정신 너무 투철해가지고 북한 식당이니까
화면에 북한 노래만 나오면 발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은 해외란 중국을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일을 하라고 하냐.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해 가시죠, 그죠? 처음 나면 더. 나 못해. 나 그러려면 나 돌아갈 거야. 돈이고 지고 나 안 해. 영화에서 또 이렇게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지만은 거부도 잘합니다. 이렇게. 안 해. 나 못했는데 저런 놈하고 일 못해. 그냥 확 질러버렸다 했더니 그 다음에 내보내 준 게 그 바로 이철이를 보내주는데. 그래서 거부하니까. 네. 리철은 당시 북한 최고 엘리트 중에 한 명이고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자본주의 경제학 전공자였고 심지어 박사 논문이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이었어요. 이게 자본주의를 이해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또 외화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그 공화국 영웅 훈장까지 받았어요. 공화국 영웅 받았으면 뭐 살아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공화국 영웅 칭호 받은 거 처음 본다. 최고위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철만큼 좋은 상대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첫 번째 캠피스 호텔에서 딱 이게 로비에 들어오는데 깔끔한 거야. 벌써 다르죠. 스타일이 그러네. 깔끔한 게 눈이 살아서 바짝바짝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나고 같고. 그래서 허연직이 얘기 나왔고. 그래서 허연직이. 더군다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거기는 아들만 둘이에요. 우리는 딸만 둘이야. 근데 우리 큰딸하고 그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4살인가 3살 차이 나요. 오, 딱인. 근데 나중에 장난 삼아서 야 사우이 잘 크구냐 그러면 야 근데 저 며느리는 잘 키우고 있어 막 이러지. 이 영화는 약간 차이나는 것이 상당히 편하게. 근데 이게 일본어를 좀 해요. 일본 사람만 상대해주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상, 박상 이렇게 이제 호칭할 정도로. 와, 선생님께서 일본어를 배우신 게 진전하죠. 거기서 또 빚을 받아요. 배워가 됐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영화에서 보면 진짜 딱 긴장되는 장면이 아까 그 리철 씨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시오. 거기 쪽에서 이제 뒤로 돌으시오.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시오. 막 난리를 줬고 겨우 이제 드디어 다단하고 만나는 거죠. 영화는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지금 당장 호텔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장소 바꿉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뒷문으로 나와 왼쪽으로 10m만 걸으면 야시장 입구가 보일 겁니다. 야시장을 지나 반대편 출구로 나오시죠. 이거는 진짜 가고 싶지 않겠다. 공영 현관을 따라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출구 앞에 고려관이라는 식당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려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동선을 길게 잡아서 또 다른 사람 누가 오는지 계속 보는 거죠. 그렇지. 뒤에 누가 따라오나. 요즘 공화국을 저하려는 잔망한 것들이 날뛰는지라 우리 동무들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있게. 영화는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게 영화 그 영화 사는 백미잖아요. 그것도 무슨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혀 근데 우리는 설마 아주 편했어요.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얘기하고. 저기선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제 거기에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제 실명으로 영화 주인공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황정민이. 그리고 내가 충청도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 거야. 긴장감. 나중에 이제 그 윤정민 감독이 저한테 이상하게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투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돼. 그냥 애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경상도 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한테 문제가 긴장감은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다른 게 어디? 이 왼쪽이요? 긴장감이 1도 안 맞아. 아니요. 갑자기 여기 진짜 선생님 그랬지. 이 고려장 30번 왔네 벌써. 옆으로 돌아유?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고향 친구들한테 맨날 너는 자식아 충청도 놈이 왜 그걸 경상도 막 독립광고는 나왔다. 네, 항의를 많이 받아요.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영화의 뒷면에 또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도 이제 진짜 잠깐 재밌다.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리철이 함께 이제 광고 사업을 이제 진행하던 어느 날 귀한 이제 골동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거래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철이 역할은
연락하는 역할이고 대외적으로 나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파트너 역할인 거예요. 뒤에 숨은 실제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걔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데 공작원 입장에서 만약에 그 골동품을 갖고 오면은 공작자문이라고 했지만은 공작원이 아닌 애가 자꾸 그 골동품을 갖고 온단 말이야. 물건은 진품이에요? 네, 진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여자 사장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경비나 이런 것을 그 에어버리를 생각했어요. 단순한. 처음에. 근데 나오는 게 자꾸 금이 높아. 이야. 저도 이제 이걸 취급하면서 단순한 웨어버리가 아니다는 것이 우리 국정원 내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 참물구하니까 이걸 한번 대빵구 쳐버려 이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라 이거야. 근데 실제 진품이 왔는데 가지고 나가서 야이씨 이런 걸 갖고 와서 우리 개창비를 주냐 말이야. 어? 가져다. 그래서 이제 막 쥐는 일부러 똑바로 갖고 오란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갖고 온 것이 어떤 건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고려 청자가 접시같이 되는 건데 이 높이가 5cm 되는 거예요. 쟁반같이 이렇게 된 이게 완벽한 게 나온 거야. 이거 정제? 그래서 그때 우리 판단에 단순한 경비를 벌려거나 외버리가 아니라 숨은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걸 가져올 정도면은 대단한 세력이 뒤에서 최고위층이 있다. 국받침하고 있다. 이건 국복급이다. 이미 알고 이미 그렇게 이제 물급이다. 판단하고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고통금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건 사실 그 내수도 안 개성에서 고난행군 막판 중간에서 지나면서 개성에서 도굴 문제가 생겨요. 개성이 어쨌든 고려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뭘 파면 나오니까 도굴꾼이 전국 도굴꾼이 다 개성에 모여 있어요. 맞아, 그때 엄청 하셨어.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원칙이 있는가 하면 딱 봐도 이거는 값이 나간다는 게 알려지잖아요. 김정일이한테 보고 안 하고 이걸 내가 가져. 그러면 죽어요. 꼴통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어느 산에서 칠보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는데 딱 나오면 딱 보고가 되면 위에서 딱 나와서 딱 모셔 가요. 그건 김정일한테 딱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몇 억짜리는 이건 꼭대기까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참사를 통해서 골동품을 좀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대동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올 때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인사동 내에서 그 언대에서 움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국보급 사람들이 있는 거야. 소개를 받아가지고 황모라는 사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북한을요? 들어간 거예요. 북한을요? 네. 중국. 북한으로 직접 들어갔죠. 우와. 중국 통해서 북한으로. 네, 중국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간 거예요. 민속박물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수준되는 것이 평양의 민속박물관. 민속박물관이죠. 개성의 민속박물관. 그 두 군데 이제 박물관을 가서 이제 시찰을 보는데 개성박물관이니까 그 3단 매어병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 매어병. 모란꽃이 3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시가로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저거 가져가면 당장 50만 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한 거야 그쪽에 보위부 담당자한테 책임자한테 했더니 그거를 팔려고 그냥 그걸 판다고.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있는데 아니, 그러고도 남지. 밤에 와가지고 그거 가져가라 이거야 그거. 밤에 와서 이거 박물관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그 가져간 게 아닌데 그날 쭉 둘러보고 그 향산 호텔에 자는데 자다가 벌건이나 자다가 긴장되지. 잠 안 자는 거예요. 긴장 타니까. 왜 그래요? 아까 봤던 거 이거 있죠? 매어병. 이게 우리 골동품업기에서는 전설에 나오는 겁니다. 전설에. 그래도 자기는 전설에 나오는 골동품을 오늘 봤다. 그래서 자다가 잠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사실은 이 사람은 단순하게 내가 그거를 보고 감정한 것만으로 나는 내 평생 나는 소원이 없다는 거야. 야, 평생 소원이 없는 거지.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처음에는 그걸 감정한 줄 알았어요. 3일째 되는 날 묘양산을 가는 거야. 묘양산. 네, 묘양산에 친선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국제친선. 해외에서 받은 그 거기도 이제 난 가봤으니까 잘 알잖아는데 네. 그때 이제 감을 잡았죠. 아 이게 뭐가 터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황 선생한테 감정을 하는데 명심해라. 절대로 체육과를 하지 말고 체학과로 내 감정을 해라. 그렇지. 네, 이렇게 임무를 준 거예요. 그건 너무 궁금해서 한마디만 꼭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묘양산 들어가셨잖아요. 전체 다 그 묘양산에 있는 걸 한번 가격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나 나온답니까? 그 당시 1조 5천억. 1조 5천억이요? 그 당시 1조 5천억. 1조 5천억이요? 최하로
최하로.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는 그 당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금덩어리 이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북이라는 사회에서 그거 아무리 뭐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있다 한들 그건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분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 내 우리 같은 민족이 갖고 있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나름 또 생각이 있어요. 외부를 안 보고 여기 있다가 남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정부 당국도 그렇게 생각했고. 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골동품 뒤에 도대체 숨어있던 엄청난 분은 누구였습니까? 저들도 이제 그 모든 조환 자료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골동품 그 현황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김경희일 것이다. 그 친동생, 여동생이. 그런데 저는 솔직히 김경희 그 경무부장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이제 항상 어떤 여기는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중요한. 공작 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철 참사가 그런 사이드에서 오는 부탁은 걔가 다 했죠. 자, 여기서 또 흑금성의 북수뇌부 침투 루트가 등장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골동품을 처분해주면서 이 사람의 신뢰를 얻습니다. 골로 가요? 갑자기 일로 와요. 네네. 바로 밑에까지? 바로 밑에까지 와요. 아니죠? 이 사람 누굴까? 밑까지. 짜자잔 김경희. 짜자잔 김경희. 오이, 여동생이죠. 여기가 나올 줄 몰랐네. 자, 지금 리철과 김경희의 지금 신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흑금성에게 누가 다가와요? 박 선생, 부탁이 있어. 라고 다가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짜잔. 짠. 장성택 나오는구나. 당시에 북한의 2인자라고 알려져 있던 장성택이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자, 무슨 부탁을 했냐? 장성택이 흑금성에게 다가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차명 계좌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비밀리에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 진짜라고 이게? 사명 계좌. 맞죠, 선생님? 북한 2인자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달라. 네. 맞아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그 통제된 국가일수록 통치자금 아니에요. 네. 우리 내부에서 판단은 약 400억 달러 정도의 비자금이 수입세에 예치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얼마요?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얼마예요? 100억 달러. 얼마예요? 달러면 40조 원. 40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국제적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게 불가능한 걸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HSBC하고 홍콩은행에 두 개의 구좌를 트는데 내 이름으로 문제는 그 외국계 은행은 보니까 돈이 들어갈 때는 그냥 구좌에 집어넣으면 돼요. 찾을 때는 반드시 그 계좌자의 사인이 들어가야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할 때는 저한테 전표를 갖고 와서 사인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래도 얼마가 찼다는 거하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건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렇게 차명 계좌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북한 사람의 이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만약 만들었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 이게 압류가 돼요. 그러니까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차명 계좌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또 제1교포들 이런 사람들 쓰는데 우리 박 선생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신임이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셨구나. 왜냐면은 차명 계좌에 잘못 접근하거나 손을 대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제거할 수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하지만 손을 대면 죽이겠다라는 경고일 수도 그러니까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엮었다, 완전 엮었다. 선생님 뒤져보셨어요? 선생님, 내 거 찾아보셨어요? 선생님 이름이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답을 줬어. 저는 얘기 안 해주시네. 해봤을 것 같아요. 나 무조건 하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내 이름인데. 제가 손대면 죽죠. 왜요? 제가 손대면 죽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손을 댄다. 그럴 수 없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에서? 진짜 그건 보복하죠. 고려시대 골동품입니다. 박 선생이 남쪽에서 현금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광고물을 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교류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 아무리 지금 광고를 하겠다고 해도 이거를 김정일 위원장의 제가 없이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바로 그게 김정일에게 과연 거죠. 보고할 거냐. 그러니까 광고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그 전문가들 들여다가 북경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요. 광고가 뭔지를. 우리나라의 광고 전문가가 가서
국제관광청에서 남녀 직원들을 10명씩 그 장기간 투숙시키면서 광고를 처음부터 개요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다 준비 끝났어. 누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준비만 했어. 마지막 보고를 카드를 내밀 것이냐. 누구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겁나니까. 그게 이제 그 고양이 목에 있는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인데 얼마나 애매한 문제겠습니까? 잘못 말했다면 천하의 장성택이도 말 잘못했다가는 광고를 이 자식 이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지 무슨. 그러니까 그 겁을 내는 거야. 이때. 또 나와.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인물이 있으니까. 2명이 있으니까. 2명도 남아있고요. 되게 궁금하다. 흑금성 북수내부 침투 루트인데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흑금성의 광고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이때 이거 어쩌지? 리철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박 선생, 내일 평양에서 중요한 손님이 한 분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 장군과 독대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 이분을 잡으면은 광고 사업 아주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짜잔. 아이고, 생각이 없네요. 윤기철이라고 당시 김정일이 신임을 하던 보위부의 시세, 보위부 부장이었습니다. 부장. 아니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신임받고 김정일하고 제일 친한 줄 알았는데 실세가 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면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실이죠. 비서실장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에요. 옛날 왕이 영의정보다도 자기가 긁어주는 이 내시가 더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그 캠피스에 들어왔는데 이게 하루만 잠바에 이 목도리도 없고 그냥 그러고 앉는 거야. 얼마나 배가 센지 눈길도 안 줘. 군인이라서. 응. 거의 보니까 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비두는 거야. 아침에 가서 식사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서로발치당 가서 밥을 먹어요. 점심 12시에 가서 부총장님 점심 먹을 거예요? 그러면 따라와요. 너 그거 내비두는 거야. 3일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나에게 이런 사람 처음이야. 3일을 그렇게 해놓고 그날은 이제 그 점심을 먹고 나서 부총장님 백화점 구경 가요 그러더니 아무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백화점 3층에 고급 예를 들어 몽블랑 만년필이라든가 문구 있잖아요. 명품 가. 거기를 바로 올라간 거예요. 쭉 들어오는데 롤렉스점에 갔는데 그 가운데 롤렉스점 그 매장 가운데 전시대 이렇게 유리관 있는데 거기에 조명 막고 돌아가는 게 있어. 있지. 시그니처 뭐 이런 거. 그걸 귀신이 보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남녀 시계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어가요. 어머. 그 정도 하죠. 그 당시에 96년.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근데 완전 보고 쭉 보더니 나중에 갈 때 또 기로 가는 거예요. 또 보고 있는 거야. 사저. 이거 사저잖아. 이거 사저. 순간 저 사람한테 분명히 혼기가 찬 아들이나 딸이 있구나. 왜 본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 같이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게 아유, 아니거든요. 없죠. 시계고 예물. 예물로 시계를 뭘 주느냐가 그 혼사의 척도잖아. 그것도 거의층이니까. 거의층이니까. 그렇게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 선택. 야, 부총장 누가 결혼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들하고 딸이 한 달 간격으로 올 가을에 가린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뭐가 스쳤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언론에 그 스위스 시계 조합에서 홍콩하고 우리나라에 진품을 감별하는 10명의 전문가를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스위스의 시계 조합을 통해 나오는 홍콩하고 우리나라의 그 숫자는 양보다 8배, 800%가 돌아다니는 거야. 8배가 맞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계 조합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도 분갈 못하겠다 이거야. 너무 잘 맞죠. 근데 그거를 신문에 안 적이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그 시계 꿀목에 저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울 좀 잠깐 다녀온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시계만 갔죠. 했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우와. 똑같은 게 케이스까지. 비싸요. 그래서 사장한테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을 달래요. 700만 원이요? 비싸네. 나는 어디다가 700 달라고 봤더니 이건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똑같다는 거야. 그것도 명품이네. 내가
빨리 이렇게 합시다. 400까지 되오더라고요. 이야, 세트가 거의 400까지. 값을 허리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이튿날 서울 갔던 기념으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무슨 방에 들어가 주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아니야? 동생이 아니야. 오, 달라졌어. 입이 김 밑에 걸리고 막. 체면이 없어요. 나를 붙였더니 첫 마디가 박 선생, 내가 공화국 법이 허용한 한 내가 도와주겠어. 야, 결국 스위스의 알사의 시계 두 개가 근데 그때부터 저 벌써 가구만. 탄탄대로 달린 거야. 아 근데 이게 걸리면은 광고고 뭐고 다 숲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 무슨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스위스의 전문가들 와서 구분을 못할 정도면은 누가 구분하겠어요? 맞죠. 하긴 도자기도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해? 자, 이렇게 김정일의 이제 신임을 받는 보위부 부부장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바로 턱 밑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지부진하던 광고 사업이 이제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997년 2월 14일 북한 측과 광고 촬영 및 제작 계획을 체결하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쉽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방북 허가권을 주고 있던 통일부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 우리 정부요? 다른 장군들. 네. 그때 베이징에서 리철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일이 늦어지는 이유를 직접 설명해 달라. 그리고 평양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그 평양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일이 한 번 더 등장. 반전이 있네요. 또. 마지막 인물.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어요. 지금 한 인물만 남았죠. 이제 리처를 만나기로 한 고려 호텔 지하 식당을 갔더니, 저 사람이 누구냐? 의외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지막 퍼즐. 마지막. 누구야? 짠. 뭐야? 김영룡, 당시 이제 보위부 제1부부장인데 제1부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제 보위부장 자리가 몇 년째 공석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위부를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보위부장. 자, 근데 광고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보위부의 실질적인 수장이 갑자기 여기 흑금성을 왜 만나러 나왔냐? 모든 첩보 스토리의 마지막 퍼즐, 마지막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또 테스트 여기까지 간첩이 와서. 아닌 거지. 계속 테스트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지금 이 김영룡 제1부부장이 흑금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25가 북침이요 남침이요? 빨리 대답하시오. 세다. 이거 어떡해. 빨리 대답하시오. 민상 씨 빨리 대답하시오. 뭐 어떡해. 롤렉스 시계가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겠지요. 네. 정말 북침으로 생각하냐 남침으로 생각하냐 여기 말 대답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또 돌아갈 수 있어. 여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흑금성 선생님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남침이고 북침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6.25 전쟁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약 북측에서 한반도를 하려고 했으면 남침이고 남측에서 통일을 하려고 했으면 북침이다. 근데 6.25 전쟁은 북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남침이다. 아주 선을 잘 타고 넘어갔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그 0.5초 사이에 진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마지막까지 테스트한 것이 이제 점검한 것이 어느 순간이냐. 북에서 우리를 나를 신뢰한 것이 어느 선이냐.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이제 자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위치한 사람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그렇지. 알고 본다고 이제 0.5초에 순간적으로 대답하고 0.5초 내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0.5초.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하면서 그거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철이 나한테 박상 그때 북침했다고 하면 선생 우리가 끝났어요. 오히려 저 의지가 살아있다 이거야. 아하. 뭐 이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시던데 노동당 그 입당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총까지 쏘였다고. 이건 사실입니까? 난 이거는 사실 선생님 제일 처음 의문이에요. 약간 영화적인 어떤 드라마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영화에서하고는 그 총을 겨눈 건 맞는데 최초에 내가 북을 접촉해서 들어가면서 북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우선 노동당 입당 원서를 써야 돼요. 그죠? 입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서약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 결국은 밀봉 교육을 받는 게 세 가지가 북의 간첩이 되는 가장
호텔 가장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안 한 거예요. 왜? 하는 것이 이상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한테 충성한다. 이건 네 주최장을 따른다. 난 못해 그렇게든. 사업가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그 김영렬 부부장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박 선생은 지금까지 공화국에 크나큰 은혜를 받고 이런까지 해줬는데 입당도 안 하고 중성서약도 안 쓰고 교육도 안 받고 하느냐 이거야. 그걸 시비 걸더라고요. 한다 못한다 이 동무 말이야. 아무래도 말이야 그 안기부 끄나무 같은 한동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계속 방어하니까 권총을 딱 빼더니 맞박에 권총이 되더라고. 이 쫑깍 이거 죽인다고 말이야. 진짜요? 진짜 화났구나. 거기서 내가 이제 오줌 지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때리려고 하면 때려봐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라 그러지 그지. 진짜로 이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권총을 빼들고 이 쫑까지 쏴 죽인다고 못박에 데리려는데 거기서 밀리면 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끝까지 내 스타일을 밀고 나가자. 그래 쏴 죽여봐. 나 하나 죽여서 네 공화국에 이익이 되면 죽여. 그럼 세게 나가요. 내가 그런 그 각오하나 왜 왔겠느냐. 죽여봐. 못 죽이죠. 그러더니 딱 그러면서 선생은 지금부터 우리 공화국 포로야. 포로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잡겠다는 거죠. 납치.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왕 이런 거 뭔가 이겼다 판단하고 이왕 사고치면 더 크게 사고치자. 밥상을 그냥 확 가다 엎어버린 거야. 이야. 밥상을 그냥 확 가다 엎어버린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 멋있다. 나한테 협박하는 일부 부장한테 여기다 밥상을 그냥 확 엎어버렸으니까 와 이거 너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맘대로 해. 나 잡아가지고 돈 해. 그럼 나오니까 나를 안내하는 그 아가씨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심부름하고 바깥에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사실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죽는구나 싶어서. 응, 자기도 이제 나보고 선생님 저분이 어떤 분인데 그러시냐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죄송한데 방송 용어인데 야 죽기를 더하기도 죽어라 라고 내가 그냥 와버렸어요. 방송에 못 나가겠네요. 제가 삐삐삐삐삐삐삐 하고 나가. 근데 감정이 그대로 많이 전달돼야 되니까 사실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판단해보는데 그것도 마지막 시험했다. 와. 근데 그것까지? 그 상황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김정일 위원장이 다 보고 있다? 이게 모르겠어. 나는 이거 몰카 있는지는 선생님의 상상인데. 생각일 네. 수도 있고. 저도 김정일이가 봤으리라는데 한 표예요. 오 진짜? 진짜로요? 이걸 보면서 저놈이 나를 만나자는 놈이 어떤 놈인지 담은 있는 놈인지 한번 보려고 한 것 같고 근데 김영영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죠. 그 영화보다 영화보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판넬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제 다 나왔잖아요. 우리 손ခင်교수님 아주. 더 이상 공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있어요? 그냥 이거 보고 설명드리려고요. 뭔 일이 있은 거예요, 이제? 자, 목숨을 건 식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끝난 다음에 이제 호텔 방에 올라왔어요. 미철이 이제 방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박 선생, 10시까지 자지 말고 대기하시오.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왕이면 샤워 좀 하고 대기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갔는데 가만히 봐도 깨끗한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밤 10시에 대기를 하라. 라는 것은 드디어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참사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늘이구나. 바로 이제 직감하게 준비를 했었죠. 항상 들어갈 때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습관이라 이런 걸 먼저 연구하고 교육을 많이 받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됐구나. 이게 감을 직감적으로 했죠. 왜?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이 야행성 인물이에요. 낮에는 자꾸 밤에 일을 했고, 저 밑에 그 간부들이 사람들이 아주 죽을 중이에요. 왜요? 10시 되면 근무를 시작한 밤 10시. 고양이들 아침 나갔다가 밤. 아니 그래서 단방 불빛은 안 꺼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북한에서 아침부터 진행되는 모든 일이 종합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자료, 정보들이 모아지는 게 대체로 8시, 9시쯤 돼요. 밤에? 하루 종일 있었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쭉 모의성이건 군에선 사건, 사고건 뭐 모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10시, 11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은 다 야전 침대를 옆에다 놓고 살아요. 누워있다 전화통 딱 옆에 누워있다가 그냥 전화 벨만 울리면 그냥 총알같이 일어나서 전화 받는 거지. 그래서 김충일이라는 외교부 제1부부장이 있었는데 전화 너무 잘 받으니까 김정일이가 이건 내 사람 내가 직접 옆에서 쓰겠다 그래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외교부 제1부부장보다 세거든요.
그 자리로 그냥 데려갔어요. 전화 잘 받았어. 전화 잘 받았어. 그 사람이 김정일의 서기실장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벨이 벌써 2번, 3번 울리게 하면 안 돼. 드디어 흑금성 기나긴 공작 끝에 북한의 존엄 김정일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 아 진짜 이럴까 진짜. 모르죠, 북한 사람들 다. 모르죠. 저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포스가 진짜. 야, 뒷모습도 진짜 많이 닮아. 아 이 강아지 보고 나 좀 놀랐어. 맨날 키우고 다녀.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 위원장. 진짜 우와 대박이야. 김정일 위원장 비슷하죠? 완전 비슷해.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오, 말투도.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도장 직소. 아 근데 진짜 지금 저기 계신 분이 이분인 거잖아요. 그렇지, 실제 주인공. 아니 영화 보니까 아까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나올 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저도 그래. 그래요. 이게 진짜 배우 나온 건지. 거기 강아지 있었어요? 거기 강아지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죠. 아니, 우리한테 강아지 못 키우게 하면서. 종류도 비슷한.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영화를 하고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저 강아지가 진짜 저런 강아지 뭐 키우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걔가 뭐였어요? 풍산개였어요. 대박. 와, 감독님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 개를 강아지를 너무 차이나게. 아니 근데 거기에 이 윤정빈 감독의 그 어떤 영화인으로서 천재성이랄까 이 센스라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무거운 분위기에 풍선깨 이런 게 나와요. 너무 무겁지.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고 박사님도 그 김정일 강아지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그 다 공식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걸 못 봤는데 그런데 이제 초대소나 원산 초대소랑 특가기가 있을 때 일부 사람들 만날 때 강아지를 안고 다녔다. 강아지가 이렇게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정일 자신이 북한의 반려견 열풍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들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강아지를 키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평양에서 강아지 못 키우면 아 저놈은 방구도 못 끼는 놈이구나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 강아지용 반려품 용품을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대사관 외교관들이 동원돼서 그걸 사가지고 간다는 건 이건 그 제일 꼭대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난 행군 시기에도 저렇게 반려용 용품들은 외국에서 최고급품으로 사가지고 들어간 거죠. 네. 야. 흑금성으로 이제 공작을 시작해서 2년 걸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장현철부터 보이부 실체까지 거쳐가지고 드디어 딱 김정일 장본인을 만났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너무 간단하게 되는데 그냥 별 대화가 없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죠. 드디어 딱 김정일 장본인을 만났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너무 간단하게 되는데 그냥 별 대화가 없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그렇죠. 안보에 대해서도 왜 이게 돼야 되는지 얘기를 했죠. 김정일이.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할 때 맨날 못 먹고 못 살고 뭐 거지같이 쓰고 이렇게 배우지 않느냐. 북에도 마찬가지 남한을 볼 때 이렇게 한다. 그런데 북에 자랑할 만한 이런 풍광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 남쪽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해서 이미지 변신시키는데 이 공화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이렇게 외화벌이를 사실 아무것도 안 들이고 무형에서 돈을 벌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공화국이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할 것도 없이 자랑스러운
그런 명산을 활용해서 에어버린 한다. 이게 바로 굴뚝 없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앉아서 돈 벌 수 있다 쉽게. 쉽게 벌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벌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골통품 얘기를 했어요. 빠져.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골동품에 관련된 건? 보고했으니까 당연히 가는 그러니까 아까 고 선생님 말이 맞다니까. 다 봤다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꺼번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우리 내부에서 판단 끝는 3,000밖에 없는 거야. 쉽게 해서 왜 광고를 이렇게 했냐? 과도하게 촬영 장비를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북한에 촬영 장비가 없어요. 방송 촬영 장비 못 쓰는 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전부 이게 알루미늄 박스 아니에요. 그러면 올 때 그걸 알맹이를 다 줍니다. 거기다 기증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골동품. 그래가지고 다들 안 깨지. 해주왕에서 떠가지고 컨테이너로 인천항으로 못 들어와요. 돈 놈들이 많으니까. 원래 소래폭으로 들어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차에다 컨테이너만 실어주면은 알아서 가져가는 알아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북한에서의 이제 많은 소문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혀가 짧아서 인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한 말이 거의 없거든요. 열병식 때 그나마 하는 게 위대한 영웅의 영광이스라 이게 단데.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스라.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만나보셨을 때 저렇게 발음이 지금 보기엔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괜찮거든요. 정말 저런지. 그리고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저렇게 하지만은 난 놀란 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물 흐르듯이 같은 단어를 안 쓰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까. 문장이 막 그냥 말이 물 흐르듯이 가요. 왜냐면 그 내용도 나중에 다 해서 보고를 해야 돼. 복음을 써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영화 보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배드씬이 있었는데 편집됐죠. 편집을 시켰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문이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여성 접대원을 붙여줬다. 뭐 이런 소문. 사람이 그 약점을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가 인지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나는 묘하게 우리 본가, 외가, 처가를 다 합해도 북에 연구가 없어요. 근데 북에서는 마지막 밤중 하나로 참 믿긴 믿는데 그래도 좀 담보될 게 있고 싶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박선생 통일 하나 만들지 그래요. 내가 나는 그걸 잘못 듣고 통일해야지 그랬더니 통일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 만들자고 하는 걸.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통일 이름까지 박통일 만들어야 박통일 만들어야 박통일을 만들어. 아이를 하나 갖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질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질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 이제 여자와 아이가 생기면 인질이 되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민 씨 그러면 우리 그 안기부 수뇌부에서는 뭐라고 답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 보고하니까. 알아서 해라. 듣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오빠? 희망사항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기부에서는 공식 입장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당장 이득이니까. 나는 내 삶을 희생하더라도 그건 알 바 아니고.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북에 있는 한 여자 일생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 너도 이제 거기서는 인간적으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물어봤죠. 내가 그 고려호텔 내가 쓰는 그 스위트룸은 이거 다 100% 도청된다고 보고 예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시더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그러시더래요.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요? 당과 인민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영광스러운 사업이니까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어제 밤에 자는데 이상하더래 기분이. 눈을 뜨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는 머리판 앉아서 손을 잡고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들만 그런 거구나. 딸이니까 아는데 나라에서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국가의 책임 중에 하나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이 영위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이것은 권력자의 비자금도 돈 벌기 위해서 24살의 꽃다운 여성의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자, 그 이후로는 광고 촬영팀이 이제 사전 답사를 위해서 방북하는 등 흑금성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갔어요. 마음대로 답사하십시오. 자유용권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노동당 입당 원서 쓰라고! 라고 했더니 김영용조차도 김정일을 만나고 온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미안해서야. 만나고 왔는데 내가 언제 그랬더라? 내가 미안해서. 대접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북한 고위층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안기부의 정보도 이제 넘겨주고. 세상에. 그런데 1998년 3월 북한이 아닌 여기 대한민국에서 흑금성의 공작을 한순간에 뒤엎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광고 사업가로 위장해서 북한 곳곳을 다니며 첩보 활동을 한 흑금성. 암호명 흑금성이라는 인물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그동안 광고회사 전무로 행세해온 박채서 씨로 밝혀졌습니다. 얼굴까지. 아, 이거 너무했다. 얼굴이 야, 저렇게 나온다고? 진짜 옛날이니까 저게 가능했지. 어우. 블랙 요원을 이렇게 다 까발킨다고? 아니 비밀 요원이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시에 1998년 3월 18일 수요일 안기부 야후보 북연루 공작. 본사 대선 당시 안기부 해외 공작원 정보보고 입수를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 불량자는 블랙요원인데. 이중첩자 흑금성 김대중 이인재 쪽 침투. 뭐냐? 이중첩자? 이 공작의 이중첩자 흑금성이라는 것을 폭로를 한 거예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해외 공작원 정보 보고 속 내용을 보면 흑금성의 공작 활동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이 나왔습니다. 밑에 글씨도 뭐 거의 그냥 모든 내용이 다 써 있네요. 보고서를 줬다 갔다가 신문으로 해버리고. 자, 그리고 저기 1997년 8월 20일 흑금성이 모란봉 지역 한 초대소에서 35분간 비밀리에 김정일과 면담을 했다는 것이 특정이 돼가지고 흑금성의 정체가 다 온 천하에 공개가 돼버립니다. 비밀 요원을 저렇게 공개를 하면 비밀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너무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이.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그 이후로부터는 흑금성의 사진, 본명 온 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정보기관 블랙요원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도 속이면서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 인물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눈치챈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정체가 공개된 건가요? 너무했네. 1997년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냐면 북한 측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 휴전선에서 군사 행동을 좀 해달라.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집권 여당한테 보수 쪽에 유리하거든요. 사실 그 전해 1996년 총선에서도 여당 측에서도 무슨 비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 군대가 군사 행동을 해버려요. 뭐 기관총 쏘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확 반전된 거 다른 이슈에 있었거든요. 묻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거 비슷한 걸 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때 이제 안기부에서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애 안기부장인데 이분이 그걸 갖다 덮어두려고 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저분이 돼버린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되치기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뭐 흑금성이라는 사람이 야당 정치인하고 북한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중 간첩으로서 또 이제 그런 그 파일을 만들어서 풀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상 세계 첩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신의 블랙 요원을 자신들이 공개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북한이 내 팀원을 깐 거네. 그렇죠. 어떤 나라든 자기네가 공작원으로 썼던 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모품처럼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 뉴스가 이렇게 터졌을 때 당시에 북한에 계셨던 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북한에 그럼 있었던 겁니까 그때? 아니죠. 아니구나. 그건 이제 좀 각색을 한 것이고 위장 사무실에 그 강남에 위장 광고 사무실에 이제 있을 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무실에 그 전날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겨레 내일자 신문이 나오는 거야. 내용이 보니까 이게 내 얘기야. 나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지켜줘야 할 내 모 회사가 내 신문을 깐 거란 말이에요. 그 흑금성이라는 닉네임은 아셨습니까 미리? 나도 이제 언론 나오면서 알았지. 내가 신문 보고 내 이름을 내가 신문 보고 알아. 코드명이 흑금성이라고. 내부에서만 알려진 거고 이제 본인이 쓰신 건 아니니까. 아니, 몰래 당해야죠. 내가 그걸 봐도 내가 몰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의사분들은 바뀌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가 박채서라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보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을 신문에다가 얼굴까지 제공을 해준 거 아니에요? 저기에서 만약에 발견돼가지고 체포되거나 쫓길 때 어떻게 탈출한다. 탈출 계획에 필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탈출해가 도망가고 압록강을 넣으면은 가장 가까운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무조건 대고 거기는 안기부 파견 영사한테 대면은 그 급수가 있습니다. 번호에 최우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그 안기부 요원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획상이지 북에서 탈출한다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영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광고 사업 당연히 북한은 이걸 알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사업 다 빡 올스탑 빼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채서 선생님 암호명 흑금성 안기부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듯이 해고를 당하고 정말 정체가 발각된 공작원의 씁쓸한 마무리로 이 프로젝트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걱정되시고 신경 쓰였던 건 역시 가족들의 안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북한하고 이제 계속 그 접촉을 했을 때도 당신의 동선 모든 어떤 개인 사생활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을 텐데 가장 위협이 되는 이제 가족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1호를 기만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가장 이게 터지고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어머님,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그래서 이제 임시방편으로 국정원에서 이제 하고 저 파출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수업 시간에도 가서 서 있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원 지지만 근데 국정원이 답이 없어. 그러더니 우선 그린그레스 호텔인가 강남에 있는 호텔로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애타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오전 내에 있다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우리 집 알고 우리 집으로 다 몰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작은 딸이 학교 끝나고 들어와서 그냥 천진만마하지 뭐.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네. 8살짜리? 네. 그 딸이. 근데 그 딸의 앞날 생각하는 데가 울컥하더라고요. 일어나서 근데 딸한테 그 문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걸 그 기자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보도국장이나 사장이 직접 하라고 지시한데도 그걸 끝까지 버티고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수사 책임자가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박 실장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근데 이제 상당히 독이 오는 상태니까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평양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걸 잡았다. 이게 도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통크게 가더라. 그 사람도 우리 공화국에 손을 키는 것다 실질적으로. 그 국가와 자기 문수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으니까 통크게 봐줘라. 그러니까 그 보복 계획이 조총련을 통해서 하게끔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야. 근데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만 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라인을 통해서 날렸죠. 나 여기 왔으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왔더라고요. 기존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아웃된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철 참사만 같이 나온 거예요. 공작원이 아니었어요. 예. 군인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은 좋아, 난 아주 지키겠다. 다만 우리 가족과 우리 어머니는 즐겁지 않냐. 내가 지금 이제 들어가면 내가 공학 들어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국정원 수사 담당자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를 장군님께서 이렇게 해서 통 크게 봐주겠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국정원에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확증이 되고 안심을 한 거죠. 왜 통 크게 봐줬을까요? 실제 아까도 초대 말했잖아요. 공작의 목표가 적을 혼란하게 한다든가 누구를 암살하든가 어느 시설을 뭐 핵시설 파괴한다든가 포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를 파악.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있는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내 공작 목표란 말이에요. 그 좋은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분이 됐을 것이고 실지는 내가 판단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내가 볼 때는 골동품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흑금성 공작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아 지금 근데 아직 광고 안 찍었네? 안 찍었는데 근데 우리는 광고를 봤잖아요. 이거 광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유종의 미였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남북 최초의 광고 합작 프로젝트. 2005년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이제는 안기부 공장명 흑금성이 아니라 대북 사업가 박채서의 신분으로 북한 내부에서 촬영하려고 했던 광고가 약간 그 계획을 틀어가지고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로 남북 합작 광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흑금성의 작전은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와. 성공했던 거죠. 이 광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또 다르네요, 이게. 그러네. 하나의 울림 디지털 사이팅. 야. 이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광고를 보고 그랬어라고 했는데 만약에 흑금성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이효리 씨가 아니었을 수 이효리 조명애 씨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효리 씨는 이제 학생이었고 96년, 7년, 8년도니까. 소방차?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천지에서 찍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장소가 광고의 바뀌었죠. 모델도 장소도 다 바뀌었어. 그때는 모델이 그 삼성전자 대표 모델이 안성기 씨였어요. 백두산 가서 찍으시는 거야. 대박. 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참 영화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제 삶이 더 영화보다 드라마틱할 수 있다는 거, 또 많은 주제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걸 또 오늘 알게 되는데 고민하다 이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 It's a Long Road라는 곡이에요. 댄 힐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말 그대로 아주 긴 길이죠. 고난의 길인데 이 노래가 담겨져 있던 영화가 있습니다. 람보라고 하는 영화예요. 실버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맡았는데 람보 1편에 나왔던 음악이죠. 베트남전에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한 군인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싸웠는데 고국에 돌아와 봤더니 반전운동이 벌어지면서 전쟁에 갔던 군인을 이제 말하자면 살인자 찬밥 취급하는 거죠. 그 군인은 사실은 국가가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자신이 전쟁을 원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작전을 끝낸 람보가 자신의 상관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만큼 국가도 우리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까지 내 생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난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국정원이 됐건 국가가 됐건 그건 비겁하다. 빨갱이라고 비난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댓글 같은 건 헌신했다고 올리는 분도 있고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전 세계가 주목할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4년 5개월 만에 두 정상의 만남. 뭐가 위반이고 불법입니까? 참나 이거 김정은 위원장에게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다.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손 한번 만져봤어요. 우리 놀이동산 온 것처럼 뭐 해맑게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와, 진심이다.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로 이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두 지도자가 만난 거죠. 무기 달라. 그러면 너희들은 또 첨단 기술을 이전해 달라. 예? 채널 A